안녕하세요. 에이미와 제이크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웨덴에서 2년 넘게 살면서 스웨덴에서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고 싶은 거는 높은 임금과 낮은 물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중산층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월급이 한국처럼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소득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중위 소득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물가가 한국보다는 조금 싼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거의 한 80%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먹거리 같은 거를 했을 때 유제품이나 과일 같은 거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 하는 것 같고, 생필품 이런 거는 공산품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걸? 소비세라고 하나? 그 물건에 붙는 세금이 한국은 저는 10%로 알고 있고 스웨덴은 아마 25%인가 그럴 거예요. 공산품 같은 거 뭐 컴퓨터나 뭐 충전기 이런 거는 스웨덴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장바구니는 조금 싸다. 또 할인도 크게 해가지고 뭐 할인을 막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한 20% 30% 주마다 세일하는 항목들이 달라져서 각 지점마다 구매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살만한 곳인 것 같아요. 교통권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면 제가 살고 있는 예태보리에서 그 A, B, C존이 이렇게 그 범위에 따라 나뉘는데 저는 A존 가장 조그만한 지역을 정기권으로 쓰고 있고, 장기로 구매를 하면은 할인폭이 더 커져서 1년권을 구매하면은 달에 9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트램, 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티켓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부끼리 아껴서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번외로 술을 조금 사기 쉽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편의점에도 요즘은 뭐 잘 돼 있겠지만은 편의점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래서 주류를 선택하는 폭이 좀 좁아서 위스키나 뭐 와인 같은 걸 사려면 이 특별한 장소나 뭐 대형마트에 가야만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스웨덴에서는 시스템 볼라겐이라고 술을 지정된 곳에서만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규모가 크고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쌉니다. 당연히 유럽의 술을 한국 물가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싸죠. 유럽권이니까. 이건 뭐 장점인지.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거를 좀 뽑고 싶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린이나 노인들이 대부분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로만 살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도 이제 큰 회사 같은 데 가시면은 다 토종 스웨덴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공용어를 영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게 스웨덴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외국인이 딱 미팅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바로 언어를 스위칭해줘서 영어로 대화를 해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불편할 텐데 영어로 스위칭하는 게 모국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없이 항상 나이스하게 영어로 소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제가 한국인인 거를 회사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그분들이 막 친근하게 다가와서 제이크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뭐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한국 음식 좀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뭐 한국에 갈 계획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행 스케줄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인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싫어하고 이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한국인이 워낙 적기도 하고 중국에 비해서 영향권이 좀 적은 나라니까. 그래서 제 총평은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 분들한테 좀 나이스하다, 뭔가 편견 없이 지내고 인종차별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업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진짜로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고 상위 매니저가 일을 딱 디자인해서 이 업무를 누구한테 이렇게 배분하고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들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자율성을 되게 크게 가져가가지고, 물론 거기에서도 매니저가 이제 조율을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캐치를 해 나갈 것인지 플래닝을 하게끔 하고, 그 플래닝을 이제 위해서 열심히 쿼터마다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위클리 단위로 매니저하고 1대1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뭐 고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고충을 물어볼 때 이런 점이 조금 나는 걱정된다, 아니면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매니저가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게, 아니면은 그걸 오픈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서포팅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서포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많습니다. 프로젝트의 책임이 다 매니저한테 있고, 실제 일을 하는 실무자는 일꾼인 거죠. 그냥 그 사람 리소스에 포함이 돼서 하지만 최종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매니저가 항상 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됐을 때 얘기고, 한 50%의 확률로는 방임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돼서 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한 번씩 쫙 리뷰를 합니다. 진행상이 어떻고, 뭐가 잘 안 됐니 저쨌니,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실적이나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이 한국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덜한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있기야 있지만은 뭐가 안 됐을 때나 그런 거가 있으면은 비난을 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업무를 할 때 좀 좋다고 느끼는 건, 이게 업무 외적으로 좋은 건데 휴가가 30일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입하고 경력하고 뭐 연차에 따라서 그런 차등이 아니고 언제 입사를 했든 30일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위에 차 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7년 차 정도 되거든요. 1년 차로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30일이구나, 똑같습니다. 휴가를 길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30일 유급 휴가니까 20일 한 달로 잡으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가능하고,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해외에서 한 15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가를 가고 휴양지에서 한 일주일, 2주일 머물면서 재택하듯이 일을 온라인으로 하고 복귀를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다 하냐 이러는데, 맞는 말이죠. 그 담당자가 엄청 중요한 기간에 다 빠져버린다거나 그러면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하긴 합니다. 내가 한 2주일 비울 건데 뭔가 3, 4일이 겹친다 그러면은 서로 조정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대부분은 다 똑같은 기일에 쓰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달 동안은 쉬는 분위기, 그거를 노리고 그 기간에는 일하고 좀 바쁠 때는 휴가 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스웨덴 문화 중에 피카라는 게 있어요. 피카가 일하는 중간에 간식이나 티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다 같이 먹으면서 하하하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목요일 오후에 피카 해가지고 얘기 끝나고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스탠딩 미팅 끝나고 피카 한 다음에 업무에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간은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신기했던 거는 정말 신뢰 기반의 사회라는 걸 좀 느꼈어요.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당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매니저한테 톡을 합니다. 오늘 몸 상태가 전과 다른 것 같아가지고 회사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쉬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럼 재택을 해라.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좀 그 미션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오면은 매니저가 딱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 합니다. 야 이거 아픈데 여기 왜 왔냐. 같이 일하는 팀원한테 전염되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일을 해라, 아니 오늘 푹 쉬어라 하고 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잘하면은 매니저 재량으로 오늘 그냥 일한 걸로 승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기는 아이 키우기가 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든 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직장에 맞벌이인데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유모차 끌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애 잠깐 좀 회의실 같은데 아니면 좀 보이는 데다 두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방학인데 뭐 할 것도 없고 누가 봐줘야 되는데 봐줄 사람 없어가지고 같이 출근했다 해가지고 오전 내내 같이 출근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옆에서 그냥 컴퓨터하고 뭐 그런 케이스 많아요.
처음 봤을 때는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 케어하느라 뭐 반차 쓰고 연차 쓰고 그러면은 자기 휴가 날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전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엄청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신입으로 들어오면 조금 뭐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그 불편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스웨덴에는 결혼 이민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방이 워킹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배우자 대학원 학비가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IT 전공하고 회사로 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실제 회사로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스웨덴의 업무 문화는 일은 부업이고 취미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본업인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삶도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날씨가 좋다입니다. 스웨덴이 나라가 길어가지고 도시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있는 예테보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휙휙 바뀌진 않아요. 뭐 비가 갑자기 확 오는 케이스는 있긴 한데, 그 비가 또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적당히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장마 호우처럼 막 쏟아지진 않고 잠깐 1시간 2시간 내렸다가 끝이고 이러거든요. 여름에 해가 길어요. 퇴근하고 야외 활동을 하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12시까지도 해가 안 떨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잠깐 산행하고 바베큐하고 호수에서 수영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름인데도 그렇게 막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큰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게, 온도 자체도 그렇게 확 올라가지도 않고 더우면은 창문 열면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없어도 되겠다, 없어도 되는 삶이 여기입니다. 문을 열어도 모기가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모기에 물렸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모기가 물어도 엄청 약해가지고 추워서 그런지 가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짧아집니다. 하지만은 여기 실내 체육관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헬스장 가시거나 아니면 수영장 가시거나 해서 시간을 보내도 되고, 그리고 해가 짧아지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일찍 출근합니다. 퇴근 후에 조금이라도 해를 보려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야 되거든요. 거의 6시 와서 일해가지고 3시에 가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스웨덴에 살면서 지구온난화를 거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아, 미세먼지도 심하고 여름 되면 점점 날 더워지고, 그런데 여기는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 이거는 좀 다른 나라 이야기.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건강한 삶을 살기가 쉽다. 스웨덴이 미남 미녀의 나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 스웨덴에서는 이 건강하게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메인 디쉬 하나 시키고 샐러드 같은 거는 뷔페식으로 자기 원하는 만큼 담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일상에서 다양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뛰는 사람들, 체육관 가는 사람들 다양하고, 뒷배경을 얘기 드리면은, 일을 하면은 약간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걸 헬스 관련한 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쓰거나 피부 케어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건강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어서 그런 데 쓰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안 좋은 면인데, 스웨덴에서 의료 체제가 잘 안 돼 있어서 보통 의사 만나도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스웨덴에서는 병 걸리면 죽거나 살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했어요. 건강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 건강하게들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프면은 진짜 죽거나 뭐 낫거나 하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빡세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웨덴의 장점으로 뽑은 거는 아이 키우기가 좋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도 아이 병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학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그 반대로 아이가 일찍 와야 되는데 내가 픽업해 줘야 된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니저가 오케이 빨리 가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여기가 출산 휴가가 굉장히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회사에서 느끼는 거는 일생에 한두 번 필살기를 쓰는 느낌. 업무적으로 좀 번아웃 왔을 때 내가 출산 휴가를 통해서 에너지 충전하고 와야지 하고 9개월 딱 쉬고 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좋은 제도지 않나.
아이를 가정에서 키운다라는 느낌보다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배려해 주는 것도 많고, 번외로 제가 공공도서관에서 봤을 때는 게임 CD 이런 것도 막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하라고 놀이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장점으로 뽑고 싶은 거는 스웨덴의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 저는 여기 살면서 단 한 번도 화폐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 카드로 계산하거나, 여기 스위치라고 카카오페이 같은 앱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돈을 송금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은 뱅크 인증서 이런 걸로 좀 간편화되긴 했지만 까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선 스웨덴에선 뱅크 아이디 하나로 그 개인 인증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뱅크 아이디가 없으면은 살기가 좀 불편하겠다는 것도 좀 느껴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스웨덴에서 살면서 뭐가 좋은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부분도 많겠죠.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거를 정리해 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점을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들어가세요.